자, 한국당에 지금 표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대위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안상수 의원과 몇 명의 비대위 준비위원이 임명되고, 그래서 그 준비위원회에서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위원장 후보가 40명이고 여기저기 추천받은 사람이, 심지어 비대위원 후보 중에 김용옥도 있다고 하고, 참 기가 찹니다. 이자야말로 보수를 가장 비아냥거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 다음에 이국종 교수도 있다. 무슨 외과 의사를 데려다가 한국당을 통째로 그냥 수술을 해버리려고 그럽니까? 자, 기가 찬데요. 그래서 주말까지 5, 6명을 압축하고, 그래서 내주에 발표를 하고, 비대위 기간을 좀 길게 해서 비박은 내년 1, 2월까지로 하자, 친박은 빨리 끝내고 지도부를 다시 선거를 통해서 구성을 하자.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개헌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서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뜬금없이 개헌을 들고 나왔습니다. 평화당이나 정의당을 끌어들여 가지고 아마 흔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지, 그야말로 좀 너무나 뜬금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제 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83세인 이해창 전 총재가 거론되고 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누구든 이분도 장악력이나 카리스마나 건강이나 이런 부분이 받쳐주기 때문에 뭐 적절한 후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이야말로 한 20년 전에 한국당을 끌고 갔던 사람이고, 대선에 3번 출마했고 한국당의 전신인 당으로 2번을 출마해서 떨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갖다 놓고 수습은 되겠지만은 그것이 미래지향적이냐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는 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람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느냐가 한국당의 미래에 도움이 될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은 누가 와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에 필요한 부분은요, 솔직히 뭔가 하면 한국당이 과거에 너무 잘못해서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거로 따지면 민주당은 과거에 잘한 게 있어서 저렇게 대성을 합니까? 아니에요. 한국당이고 민주당이고 할 것 없이 과거에 잘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불과 2년 반 전에만 해도 민주당은 20%가 안 됐고, 몇 년째 10몇 프로의 지지율이었고, 한국당은 40%가 넘는 지지율을 구가를 해서 집구석 싸움만 안 났으면 당시 총선에서 한국당이 압승을 하느냐, 180석이냐 200석이냐 소리까지도 나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정부가 조금만 제대로 하고 한국당의 내부에 내분만 없었다면 총선에서 이겼고 탄핵될 일도 없었고 대선도 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망한 자들이 이 자들인데요. 그래서 한국당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을 최소한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이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은 온갖 거짓말을 미래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 때 실력과 미천과 한계를 다 보여줬어요. 말로 가지고 대중적으로 선심을 써서 천박하게 대중을 자극을 해서 파퓰리즘으로 프로파간다로 끌고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는데, 대중은 그걸 잊고 10년 만에 다시 또 그쪽이 좋다고 선택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2007년까지 노무현이 집권했는데 2017년에 대중은 다시 노무현의 후계자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10년 전에는 젓가락이 보기 싫어서 죽겠다, 동네 개가 울어도 누구 때문이다 하다가 10년 뒤에는 그가 한국을 끌어갈 촛불 정신이다라고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솔직히 양은 남비에 라면 끓였다가 금방 식어버리듯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국당이 그러면 미래를 이야기할 때 정확하게 미래를 이야기할 뭔가를 갖추고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한국당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이 한국당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당이 망한 거는 뭘 잘못해서 망했다기보다는요, 박근혜 탄핵 때문에 망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당의 정치인들은 한마디로 정치가 일종의 자신의 재산이나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둘러리다라는 식으로 정치에 임해온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통해서 또 내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너무나 알려져 버린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그러기는 50보 100보지만은 이 사람들은 말로는 현상에서 벌어지는 숱한 부분에 관여하고 개입하는 척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현상의 잘못을 고쳐갈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조차 하지 않고 그런 문제를 외면하면서 기득권, 수구 기득권의 모양으로 안주하면서 국회의원직을 둘러리로 액세서리로 달고 있는 사람과 어차피 해결 안 하기는 똑같은데 매 일반인데 적어도 우리 사회는 이게 문제다, 이런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공정이다, 기회균등이다, 정의다를 말하는 사람과의 차이라는 겁니다. 뭔 말인가 알겠어요? 자, 그리고 한국당은 기존의 보수의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라는 이 보수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수는 우리 사회를 가격하고 급진적으로 뒤집어 엎고자 하는 그런 추상적인 이념의 시도들을 갖다가 막고 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일종의 노력과 정신이라는 거죠. 보수가 적극적인 이데올로기로서 이게 보수다라고 놓은 게 아니라 사회를 뒤집고자 하는 혁명의 과정에서 그런 혁명보다는 더 나은 방식으로 사회를 안정적이고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일종의 반대 기제로서 등장한 것이 보수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를 마치 어떤 거대한 담론과 가치가 있는 이데올로기라고 보고 거기에는 반공이 들어있고 기득권 수호가 들어있고 자유시장 경제가 들어있다라는 말을 섞어가지고 만들어낸 지금 한국식 짬뽕 보수가 뭔가 하면 결론적으로 완전히 사회와 시대가 변화하는 부분에 보수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다수에게 네가 우리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삶에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고 물으면 상당수가 양극화가 심화되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사라졌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에 봐도요, OECD에서 나온 고장난 엘리베이터, 즉 위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한국의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가 평균 소득 수준의 가구, 상류층이 아니라 국민의 중간치라도 가려고 하면 150년이 걸린다는 OECD 보고서가 나왔어요. 전에도 제가 이걸 이야기했죠. 한국에서 세대가 3개 정도 세대가 넘어야 한국이 한 계층 이동이 가능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OECD는 고장난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사회 이동을 시키는 쪽으로 쓸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제목 보고서를 갖다가 발표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득 추이를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계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추정을 한 건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월 달부터 3월 달 사이에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가구의 수입이 84만 원입니다.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476만 원에
5분의 1도 안 됐다는 거예요. 가구, 즉 4인 가구 등 가구를 중심으로 밑에 10%는 84만 원, 그리고 중간에 평균은 476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재산 정도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생각이 한국 사회에 퍼져 있다. 한국인의 41%가 자녀의 출세에 부모의 교육 수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OECD 평균보다도 높은 편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부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녀가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은데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부모도 자녀 4분의 1은 고등교육을 시키는 비율이 지금 OECD의 2배가 더 된다는 겁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부모는 자녀의 71%가 고등교육을 받아서 그것도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육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데 한국의 직업의 이동성은 OECD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의 관리직 자녀의 절반은 관리직으로 취직하지만 육체 노동자의 자녀의 4분의 1만 관리직이 된다는 거예요. 즉 화이트 칼라로 살아간다는 게 계급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육체 노동자의 자녀가 다시 육체 노동자의 자녀로 되는 비율은 40%로 OECD 평균보다 10%가 높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동문은 명문 대학이라가 저거 동문끼리만 결혼을 한대요. 그런데 같은 대학 졸업생이라도 부모 재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80년대 초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졸업생 중 절반이 2014년까지 결혼을 했지만 프린스턴 대학의 동문이라도 저소득층 출신의 동문은 결혼 비율은 이것보다도 더 낮았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다른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소득 상위 가구 학생들의 결혼은 저소득층에 비해서 14%나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일 부자들이 다니는 최고급 아이비리그 사립대학에서도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끼리도 소득이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출신 성분이 결혼하는 비율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공립대학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공립대에서도 계층에 따른 격차가 뚜렷했는데 인디애나 대학의 한 기숙사 여학생들을 5년 뒤에 따라가면서 어떻게 변했나고 추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빠를 둔 여학생은 학비 융자 걱정 없이 파티 즐기고 실컷 놀다가 대부분 제때 졸업하고 취직도 잘했는데 저소득층 출신 여학생들은 한 명도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대학을 간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인데 한국의 경우 소득 하위 10%가 중간계층으로 진입하는데 5세대 150년이 걸린다 했잖아요. 다른 나라도 많이 걸려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정치인들 중에서 이 문제를 이제는 이야기하지 않으면 파퓰리즘 정치인들한테 정권을 뺏겨요. 그래서 한국당이 지금 전 세계에 일고 있는 이런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지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한국같이 150년이 걸리는 나라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등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위스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도요. 거기도 완전 귀족과 노예 계급이 같이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부모 때보다 자식들의 교육 수준이 훨씬 높아졌지만은 교육 수준이 높다고 그 가난한 집의 자녀가 높은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잘 되는 게 또 아니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기회의 불평등, 상대적 빈곤감, 소득 불평등 등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 젊은 층들을 보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부모 잘 만나서 유학 가서 또 부모 백으로 취직하고 군대도 빠지고 이런 대학도 좀 뒤로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속에 다들 엉어리들을 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층 역전에 대해서 20대가 제일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진 시대에서 한국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 당의 성원들 대부분이 한국의 상위 10%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렇게 살다가 정치판에 왔다가 정치도 결국은 그렇게 살기 위한 둘러리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계급 배반적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는요, 이 계급을 배반하는 양심 있는 지성인들에 의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지만은 영국의 월버포스라는 이 귀족이, 상원 귀족 의원이 노예 해방에 뛰어들어서 영국의 노예를 이렇게 폐지시켰어요. 자, 이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영국이 한마디로 노예를 처음에 잡아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데려가서 또 영국 내에서 노예를 부리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아주 일찌감치 노예 해방을 이렇게 이룬 부분에 이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에서 출발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회가 발전하는데 자기가 계급은 상층이라도 그 상층 계급에 있는 사람이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문제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졌다, 양극화가 심화됐다, 빈익빈 부익부가 훨씬 심화되고 있고 이것이 제일 큰 문제다. 대부분 그래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없는 집 자식이 공부를 해서 대학을 어렵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없는 집 자식이 대학을 나와도 똑같이 대학을 나온 있는 집 자식에 비해서 더 나은 아까 화이트 칼라 관리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떨어지는 것도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또 없는 집 자식이 대학을 가도 스펙을 쌓고 그 다음에 대학에서 또 외국으로 가서 연수를 하고 자신의 기술을 닦는 부분과 가엔이 무슨 뭐 알바니 해가지고 겨우겨우 학업을 이어가면서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부분, 이런 부분에 천차만별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인턴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기본적으로 이걸 고치겠다. 또 당장의 그들의 삶에 있는 고통들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애를 써야 되는데, 마치 이런 거를 하면 보수의 가치에 위반되느냐. 저보고 하는 소리 한번 보세요. 황장수는 위장보수다, 좌파다. 아니, 보수의 가치에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보수의 가치라면요, 이런 썩은 보수는 저부터도 안 하겠어요. 이게 보수입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보수에 관한 오래된 원론적인 책들을 다 읽어보고 있어요. 정말로 보수가 이런 썩은 가치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한국의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용도일 때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지. 정말로 자유롭게 경제를 갖다가 유지하지 않도록 장난치는 몇몇 재벌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 봤어요? 그 사람들이 반칙을 저지를 때 자유시장 경제를 들미겨서 이 사람들의 반칙을 제재할 때 자유시장 경제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저는 반재벌주의자도 아니고 경제가 살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그래야 나라 전체가 공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적어도 한국의 보수 정당이나 보수 정치인들이 가져야 될 사고 중에 하나는 이 보수의 가치라는 것이 마치 특정한 몇 개만 보수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 계속 잘 살게 간섭하지 말고 손대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보수가 아닌 겁니다.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거 그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노력을 해서 잘 살고 반칙을 하면 집어넣어야지요. 다음, 못 사는 사람이 잘 살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낙오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보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에 진보의 정책을 섞으라는 거예요. 보수의 가치에 보수만 있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보수는 지구상에서요, 세상이 점점 가난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는 요런 거다. 보수의 가치는 사회의 기득 질서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자유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센 사람들의 방해하는,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보수의 가치는
안보 문제에 있다. 그 외의 부분은 이 나머지 기존 경제 질서를 흔드는 부분은 다 좌파다. 그리고 보수의 가치는 세금을 많이 먹여서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놓고 있는 것이 보수라고 한다면 보수는 앞으로 정확하게 10년 뒤에 한국에서는 멸종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아무리 보수의 원론의 어떤 서적들을 봐도 제가 내일 별별 특강을 그런 걸로 할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이런 기득권 유지의 보수는 없어요. 전부 뭘 똥구멍으로 배웠어요. 그래 썩은 기득권의 앞잡이들이 보수주의자 인척하면서 툭하면 한두 마디만 가지고 떠들고 있어요. 버크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하고 아담 스미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래요. 이 보수와 진보는 서로 보완적 관계입니다. 보수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에서 좌파가 진보 정당이 움직이는 만큼의 빠른 행동들이나 시대의 고민들을 읽지 않고요. 우리는 그거는 보수의 가치에 속하지 않아. 없는 놈이 뭐 계속 없게 사는 걸 우리는 알 바가 없어 이란다면 보수 정당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그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링컨이 공화당인데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미국 공화당이 바꾸어져 온 역사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국의 보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수나 진보라는 것은 방법론의 차이가 있지만은 서로 간에 좋은 점들을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는 것이지 보수의 가치는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바꾸는 것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보고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보수판에 얼마나 저를 비판할 게 없으면 위장 보수니 좌파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무식한 것들이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면서 거기에 한마디로 SNS에 여론을 전파하고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썩은 보수에서 벗어나야 한국당이 사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은요, 지금은 이제는 기득권의 한마디로 웰빙 멤버십 클럽이에요. 왜? 미국에 가면 고위층만 들어가는 클럽이 있잖아요. 한국도 그걸 흉내내서 뭐 컨트리 클럽이니 어쩌니 하는데 그 클럽에 가면 부자들이 와서 원래 영국에서 나왔죠. 자기들끼리 모여서 퇴근 뒤에 집에 안 가고 서재 같은 데 앉아서 이렇게 시가 마시고 술 한 잔씩 먹으면서 우리 사냥 언제 갈까부터 시작을 해서 왕욕이나 좀 하고 그리고 말 타는 승마 게임하고 그런 상류 소사이어티 그런 것이 한국식으로 변질되어서 운용되는 게 지금 한국당의 모습입니다. 상류 이렇게 귀족들의 이 클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당이 지금 만약에 새로운 가치를 채택하지 못하고 비대위원장을 누굴 바꿔서 이게 해결된다? 그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는 사람 중에 현재의 이런 시대적인 문제들을 읽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볼 때 없어요. 만약에 그걸로 갖고 이게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당 해체하고 전부 그냥 각자 살아남아서 총선 끝나고 모여가지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보수를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다시 출발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한국당이 중요한 것은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이 시대에 보수가 변해야 될 받아들여야 될 가치를 빨리 파악하는 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구원하지도 못하고요. 한국당은 사람 때문에 문재인 당이에요.